어둠 속에 흩어진 길 끝에 서울에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개성을 떠나올 때처럼 사람들이 불안해했고 많은 사람들이 짐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얼마 후 우리 가족도 짐을 쌌다. 운 좋게도 우리는 큰 트럭에 화물칸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탈 수 있었다. 3일 정도 걸려 도착한 곳은 대구의 달성동이었다. 아버지는 먼저 내려온 지인을 통해 방을 미리 새 얻어놓았기에 기거할 곳이 있었지만 트럭에 타고 있던 다른 비난민들은 그렇지 못한 처지였다. 어쩔 수 없이 약 15명의 사람들이 두세 평 남짓한 우리 방에 2, 3일간 머물렀다.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있으니 눕기는커녕 앉아있기도 힘들었다. 며칠 뒤 함께 머물던 사람들은 거처 할 곳을 찾아 나가고 우리 가족만 그 방에서 살게 되었다. 아버지는 일거리를 찾아 서문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고 우리는 이후 칠성동으로 이사를 갔다.避난 생활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시장에서 버려진 미나리를 주워와 밀가루를 넣어 죽처럼 끓여 허기를 달래기도 하고 미군 부대의 잔반을 끓여 만든 꿀꿀이죽으로 연명하기도 했다. 길에서 지나가는 미군을 향해 헬로껌 헬로 초콜릿 이라 외치며 구걸하기도 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한 거지 같은 생활이었다. 당시 10살이던 나는 가족의 끼니를 책임지기 위해 신문을 바라보고 길거리 노점도 오래 했다. 칠성동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번화가는 동인동 로터리였고 나는 매일 사과 대짝 2개를 메고 시장에서 산 볶은 땅콩 한 봉지를 들고 1km를 걸어가 장사를 했다. 9살짜리 어린아이가 무거운 괴짝 2개와 땅콩 봉지를 들고 하루 2번이나 오갔으니 몸이 성할 리 없었다. 그때부터 척추가 휘기 시작했고 결국 척추측만증이 생겼다. 겨울에는 추운 길거리에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다 보니 발에 동상도 걸렸다. 하지만 아침부터 밤몇시 넘어까지 땅콩을 팔아도 식사 한 끼 정도밖에 해결할 수 없었다. 그 돈으로 어머니, 형, 나 셋이 함께 먹고 살아야 했다. 내가 노점하던 동인동 로터리에는 꽤 큰 방앗간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곡식을 가져와 떡도 하고 쌀도 빻고 기름도 짰다. 하루 종일 배를 고르며 땅콩을 팔던 내게 그 방앗간에서 풍기는 냄새는 고통이자 행복이었다. 그 방앗간에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딸과 그의 사촌이 있었다. 나는 피난민으로 한 끼 식사도 어려운 상황이라 매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고민하며 살았다. 어느 날도 허기진 채로 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 딸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 좀 전에 우리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뽑았어. 기계 안에 남은 떡찌꺼기가 있을 텐데 같이 꺼내 먹을래? 매일 군침만 흘리던 떡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기뻤다. 하지만 10살짜리 아이가 처음 보는 기계를 분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것저것 만지다가 이 기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저 부품을 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시도해 보았다. 기어이 부품이 풀렸고 안에 남아있던 떡찌꺼미가 보였다. 내가 생각해도 그건 대단한 일이었다. 우리는 그 떡을 나누어 먹었다. 정말 행복했다. 개성에 살던 때 이후로 처음 먹어보는 하얀 떡의 맛과 촉감, 그리고 자매의 미소는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그 이후로도 방앗간에서 떡을 뽑는 날이면 함께 떡찌꺼미를 꺼내 먹었다. 아마도 그 딸들은 나를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다.
자기 또래 아이가 매일 굶으며 사과 괴짝을 놓고 땅콩을 파는 모습이 안쓰러웠겠지. 생각해보면 그 딸들이 떡 뽑아 먹자고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대구에 피난 온 지 오래였지만 나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고 학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1953년 가을 경북대학 부지에 천막을 치고 운영하던 피난학교인 덕하국민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5학년 2학기로 입학해 약 2개월 정도 다녔다. 오랜만에 또래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큰 드럼통에 유엔에서 원조해준 구우미로 밥을 해 먹었던 기억이 난다. 어느덧 한국전쟁은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었다. 연합군과 북한이 정전협정을 논의하던 시기였다. 개성에서 피난 나올 당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을 지켜야 한다며 함께 나오지 않으셨다. 당시 전선은 임진강을 기준으로 고착돼 있었고 개성은 그 북쪽에 있어 북한 점령지였다. 아버지는 서문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번 돈을 모아 상경했고 그 돈으로 강화도에서 배를 가진 사람을 고용해 개성에 계신 조부모를 모셔와 달라고 의뢰했다. 며칠 뒤 할아버지와 할머니뿐만 아니라 사촌 식구들까지 거의 모든 친척이 함께 탈출해 왔다. 할아버지는 대구에 내려오셔서 나와 같이 사셨다. 하지만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고 며칠 후 돌아가셨다. 다시 만난 지 3개월 만에 다시 못 보는 곳으로 가셨지. 어둠 속에 흩어진 길 끝에 휴전이 되었지만 피난민의 힘든 일상은 계속되었고 점점 그 생활에 무디어져 가던 1953년 가을의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살던 친척 할머니가 내일 서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와 형은 이미 서울로 올라간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어머니와 나는 대구에 남아 노점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다. 나는 이 생활을 벗어나 아버지가 있는 서울로 가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그 친척을 따라 나섰다. 당시에 돈이 없던 나는 대구역에서 기차표도 사지 못했고 승무원의 눈을 피해 무임 탑승을 했다. 시끄러운 기차는 몇 시간을 달려 영등포역에 도착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사는 곳의 주소도 연락처도 몰랐다. 물론 아버지에게 올라간다는 연락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종로로 가서 아버지가 자주 가실 만한 곳들을 돌며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아들이 찾아왔으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을 전했다. 다행히도 한 곳에서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다고 하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나타났다. 멀리서 혼자 올라온 아들이 대견하다는 눈빛이었다. 아버지는 단성사 앞에 방을 하나 얻어두셨다고 하셨고 형은 가족들을 데리러 어제 대구로 내려갔다고 했다. 급하게 대구를 떠나온 나는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로 남는다.